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경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에는 펀드, 즉 집합투자기구의 특징과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집합투자기구가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즉 펀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류를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어떤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법적 운영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계약형, 두 번째는 회사형 펀드입니다. 이제 계약형 펀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기존에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펀드 회사가 있는데 새로운 펀드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회사 안에서. 그래서 신탁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합투자증권을 수익증권의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형 펀드는 돈을 모으면서 펀드를 만들면서 아예 그냥 회사를 이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합투자증권이 수익증권이 아니라 주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이 회사형 펀드가 계약형 펀드에 비해서 좀 설립하기가 좀 쉽다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익히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뮤추얼 펀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뮤추얼 펀드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아예 만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형 펀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환매가 가능하냐, 다시 이걸 내가 투자했다가 돈으로 바꿔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이 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이때 가능하냐 못하냐 이렇게 나누겠죠. 얼마든지 내가 투자를 해서 집합투자증권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원할 때 얼마든지 다시 가서 바꿀 수 있다, 이 열려 있다, 그러면 이걸 개방형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방형 펀드니까 그 반대로 환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펀드, 닫혀 있다. 펀드 지분을 계속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혀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환매가 좀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것을 닫혀 있다. 그래서 폐쇄형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분류 기준은 뭐냐면 이 펀드의 규모를 좀 더 키울 수 있느냐, 즉 내가 투자 자금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기존에 있던 펀드보다 이걸 증대시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제 증대를 못 하는 거예요.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즉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더 사거나 납입을 하거나 더 돈을 출자하거나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그걸 단위형 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더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불가한 펀드를 단위형 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추가로 더 설정을 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출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말 그대로 추가형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펀드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 당연히 이제 원화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국내에 있는 주식이나 증권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국내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이걸 당연히 그대로 국내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해외 투자 펀드가 있는데요. 설립하는 것, 즉 펀드를 설정하는 건 국내에서 합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으니까 원화로 받게 되겠죠. 근데 이제 차이는 뭐냐? 이걸 가지고 해외에 가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국내에서 모았던 이 원화를 외화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에 따라서 위험이 생기잖아요. 환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환해지를, 이 위험을 좀 없앨 수 있는 환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제대로 잘 못했는데 환율이 확 변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환차익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세금을 매깁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봤던 이제 뮤추얼 펀드 중에 해외 뮤추얼 펀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펀드를 아예 펀드 회사를 국내에서 설립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외화로 거래를 하겠죠. 이 사람들이 국내에 와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해외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외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당연히 외화로 거래가 될 거고요. 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뮤추얼 펀드에 외화로 된 펀드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투자 대상인데요. 즉 어떤 자산, 어떤 투자 자산에 내가 투자를 하느냐, 이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건데요. 첫 번째는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 집합 투자기구, 증권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증권의 50% 초과해서 투자를 해야 증권, 집합 투자기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권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 이 두 개를 같이 투자하면 혼합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0%를 초과해서 증권에 투자하는 증권 집합 투자기구가 있고요. 이번엔 증권 말고 이제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디냐? 부동산에 50% 초과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근데 꼭 이게 뭐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기초로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 있어요. 또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어떤 법인, 회사가 있다. 그럼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위에 증권이나 이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 증권하고 부동산 이외에 예를 들자면 뭐 농수축산물, 광산물도 될 수 있고요. 요새는 뭐 예술품, 뭐 악기, 에너지, 뭐 문화 콘텐츠 이렇게 증권하고 부동산 이외에 다양한 특별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특별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걸 특별 자산 집합 투자 기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에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고요. 자,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 집합 투자 기구, 부동산 집합 투자 기구, 특별 자산 집합 투자 기구는 각각의 투자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합자산 집합 투자 기구는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특별 자산이든 어떤 자산에도 투자할 수가 있는데 단 비율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투자할 수 있어요. 증권, 부동산, 특별 자산을 막 섞어서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펀드라고 해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금융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얘기하면 만기가 짧은 채권이나 뭐 전에 예금상품 세일즈에서 배웠던 양도성 예금증서, 뭐 어음 이런 단기금융 상품에만 투자하도록 정해진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투자재산 전체를 여기에다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 부동산, 뭐 특별자산, 뭐 여기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상품, 실물자산이나 특별자산, 뭐 파생상품 이런 것들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펀드를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차시에서는 어떤 분류 기준을 놓고 어떻게 펀드들이 나누어진다라는 일반적인 펀드의 종류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약간 좀 특별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좀 특별한 형태의 펀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좀 더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